돌멩이는 왜 땅으로 떨어지고 연기는 왜 하늘로 올라가는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한 의문을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발전한 물리학 분야가 역학입니다. 역학은 과학의 시작이며 물리학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물체 운동을 설명하는 운동이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운동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운동장을 굴러가는 공,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등 많은 것들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체 운동은 왜 일어나고 물체는 어떻게 운동하는지 물체 운동을 설명하는 운동학 이론과 운동 법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운동은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빗방울은 왜 땅으로 떨어지고 연기는 왜 하늘로 올라가며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은 왜 동쪽 지평선 아래에서 떠올라서 서쪽 산너머로 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설명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운동 이론과 이를 부정하는 갈릴레이 운동학 실험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의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왜 물체는 운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운동과 힘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문은 운동 속도와 힘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체는 왜 운동하는가 하는 의문은 물체가 운동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수레를 밀면 수레가 움직이고 수레를 밀지 않으면 수레가 멈추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물체가 운동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힘은 운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운동과 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체를 힘으로 밀면 움직이지만 미는 것을 중지하면 물체는 운동을 멈춥니다. 하지만 공을 던지면 공이 공중을 날아가는데 이 운동은 땅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의문은 물체가 운동을 지속하는데 힘이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문은 힘과 운동 속도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과 운동 속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는 운동 속도와 무게 사이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물체 운동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처음 시도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계의 운동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했는데 하나는 본성적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적 운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성적 운동은 물체의 본성에 기인하여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돌멩이를 손에서 놓으면 땅으로 떨어지고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런 운동은 물체가 자신의 본성의 근원을 찾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또 가벼운 불꽃이나 연기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운동하는 이유는 무거운 물체는 무거움의 본성으로 인해 그 본성의 근원인 땅을 향하는 것이고 가벼운 물체는 가벼움의 본성으로 인해 그 본성의 근원인 하늘을 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멩이는 왜 빨리 떨어지고 종이는 천천히 떨어질까요? 이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는 물체의 무게에 따라 다르며 물체의 무게는 무거움의 본성을 갖는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돌은 무거움의 본성을 많이 갖기 때문에 무거워서 빨리 떨어지는 것이고 종이는 무거움의 본성을 적게 갖기 때문에 가벼우며 천천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연계에는 앞서 살펴본 본성적인 운동을 거스르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마차를 그냥 두면 그 자리에 서 있지만 마차에 말을 묶어서 끌면 움직이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운동을 강제적인 운동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강제적 운동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일어나는 운동이며 만약 힘이 계속 작용하지 않는다면 운동을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말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차가 서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범선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늘의 천체들은 지상의 물체와 다르게 운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과 땅을 구분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달을 경계로 지상과 하늘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는 천상계는 불완전한 지상계와 달리 완전한 세계이므로 천체들은 완전한 구형이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운동은 직선적으로 일어나는 지상에서의 운동과 다르게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운동은 시작과 끝이 없는 운동으로 하늘의 천체들은 생성과 소멸을 되풀이하는 지상의 물체들과 달리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되풀이되는 운동인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체는 스스로 움직이므로 원운동을 하는데 별도의 힘이 필요하지 않으며 운동 속도도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이론은 사람들의 일상의 경험과 잘 들어맞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거의 2000년 동안이나 물체의 운동을 설명한 이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운동관의 난점은 던져진 물체가 운동의 원인이 된 힘과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시간 동안 운동을 계속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이 날아가면서 앞쪽의 공기를 밀어내면 앞쪽의 공기가 공 뒤쪽으로 들어와서 공을 밀어서 공이 공중을 날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에 이의를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11세기경 이슬람의 대표적 철학자인 이븐 시나입니다. 그는 공기는 물체의 운동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 날아가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임페투스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임페투스 이론가들은 던져진 물체가 계속 운동하는 것은 운동의 원인으로부터 임페투스를 전달받기 때문이고 그 양은 던져진 속도와 물질의 양에 비례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던져진 물체가 포물선 궤도를 그리는지 설명하지는 못했는데 14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장 브리당은 대포가 포탄을 발사한 순간에는 포의 임페투스는 중력의 방향과 진행 방향으로 형성되지만 시간이 가면서 중력 방향의 임페투스는 점점 커지고 이동 방향의 임페투스는 공기의 방해로 인해 점점 작아져서 물체의 궤적이 포물선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운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은 과학적 사고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론은 완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000년 동안이나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 이론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이는 던져진 물체가 포물선 궤도를 그리는 것은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과 수직 방향으로의 낙하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한 물체의 두 가지 운동, 즉 본성적 운동과 강제적 운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거부하고 두 가지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서 포물선 궤도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갈릴레이의 유명한 실험은 바로 낙하 실험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낙하시키는 실험을 해서 유명했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실험이 행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릴레이는 머릿속에서 해하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물체의 낙하 속도는 무게와 상관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만약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는지 사고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질량 5kg의 물체와 10kg의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가정에 따라 10kg의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길이가 늘어나지 않는 줄로 두 물체를 연결해서 떨어뜨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10kg짜리 물체는 빨리 떨어지려 하고 5kg짜리 물체는 천천히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kg짜리 물체보다는 빠르게 그리고 10kg짜리 물체보다는 천천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줄의 길이를 아주 짧게 해서 두 물체가 딱 붙을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물체는 질량 15kg짜리 물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물체는 10kg짜리 물체보다는 더 빨리 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가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떨어지는 물체의 속도는 질량에 무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체의 낙하속도는 무게와 상관없다고 하지만 실제 물체의 낙하속도는 무게와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깃털과 돌멩이를 낙하시키면 돌멩이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고 깃털은 그보다 나중에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공기가 물체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돌멩이와 깃털을 튜브 속에 넣은 후 공기를 빼서 진공으로 만든 다음 이 실험을 하면 두 물체가 똑같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기가 없는 달에서 실험을 하면 두 물체가 동시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체의 낙하 속도는 물체의 무게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공기의 저항 때문이라는 것을 책과 종이의 낙하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책과 종이를 동시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책이 먼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종이 위에 책을 얹어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책과 종이가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책 위에 종이를 얹어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역시 책과 종이가 함께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실험은 종이를 뭉쳐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역시 책과 종이가 함께 떨어졌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종이의 낙하 속도가 느린 것은 공기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레이가 실제로 했던 실험은 경사면 실험입니다. 경사면을 굴러 내려온 공이 평면을 지나서 반대편 경사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공이 굴러 올라가는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사면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위치까지 굴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반대편 경사면을 기울기를 좀 낮춰준다면 이 공은 자신이 굴러 내려온 길이보다도 더 많은 길이를 굴러 올라갑니다. 왜? 같은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굴러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반대편 경사면을 평면으로 만든다면 이 공은 자신의 원래 높이를 찾아갈 때까지 영원히 굴러가려고 하는 성질을 갖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관성이라고 부르는데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을 계속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레이는 최초로 관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관성이란 물체가 자신의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공을 던져 올렸다가 받아도 공이 차 뒤쪽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공도 자동차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이는 물체의 본성에 따라 물체의 운동 방향이 결정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부정했지만 물체를 낙하하게 하는 힘은 물체 외부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 자체의 성질로 생각하였다는 점에서 아직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 이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습니다. 갈릴레이가 활동할 당시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은 사람들의 지지를 크게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땅은 움직이기에 너무 무겁고 둘째, 땅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없으며 셋째, 땅이 돌고 있다면 지구의 운동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레이는 이들 중 세 번째 이유는 관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땅이 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계절의 변화가 있고 밤과 낮이 있습니다. 밤과 낮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구는 자전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계절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지구는 공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얼마나 빠르게 자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공전하고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반경은 6,400km이므로 지구의 둘레는 4만 km가 됩니다. 이 거리를 하루에 한 바퀴 돌아야 하므로 지구의 적도지방에서의 지구의 자전 속도는 4만 km 나누기 24시간 하면 시속 1670km가 나옵니다. 초속으로는 464m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공전속도를 계산해보면 지구의 궤도 반경은 1억 5천만 km이고 지구의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리므로 지구의 공전속도는 2 곱하기 3.14 곱하기 1억 5천만 km 나누기 365 나누기 24 이렇게 해서 시속 10만 km가 얻어집니다. 초속으로는 초속 30km가 되겠습니다. 지구는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탄 자동차가 시속 1670km로 달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속도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속도는 KTX보다 10배 정도 더 빠릅니다. 우리 주위로 엄청난 속도로 다른 자동차나 집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만약 창문이 열려 있다면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는 바람소리와 함께 차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날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속도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 지구는 태양 주위를 초속 30km로 달립니다. 이 속도는 자전 속도에 비해서 60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엄청난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구의 엄청난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관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속 100km로 달리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보다가 가끔씩 전철이 아니라 풍경이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전철이 갑자기 흔들리기라도 하면 내가 타고 있는 전철이 움직인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만약 전철의 흔들림을 느끼지 못한다면 풍경이 움직이는지 전철이 움직이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태양 주위를 여행하고 있는데 지구는 너무 무거워서 작은 흔들림조차 없고 지구 주위를 지나가는 바깥 풍경은 태양과 달 그리고 화성이나 금성과 같은 행성들과 별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 멀리 있어서 지나가는 속도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대기라는 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창에는 하늘과 구름이 보입니다. 이들은 지구와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공전이나 자전에 의한 속도 차이를 느낄 대상이 아닙니다.